제가 이런 뭐 재테크 쪽, 재무 설계 쪽, 재무 상담 쪽으로 한 4, 5년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실제 투자 다 해봤고, 내가 뭐 해외 펀드에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막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돈을 모아야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전반적으로 그냥 사회 초년생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트로 얘기 드릴 거고, 1부는 소비에 대한 부분, 2부는 정식 투자에 대한 부분, 3부는 거치식 투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이 내용 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일정 있으시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할게요. 말이 빠를 수 있으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단은요, 소비하고 저축과 투자,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비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재테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근데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내 만족을 높여주고 현재의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축과 투자도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축은 미래의 나를 위한 저장이자 비축이에요. 저장과 비축의 약자예요. 투자는 돈을 굴리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을 이용해서 돈을 굴리고 경제 안목을 높여주는 교육수단이다 라고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재무 상담을 하면 여쭤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왜 모으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돈 왜 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비슷해요. 너무 뻔하진 않지만 어쨌든 결혼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키우고 나이가 될 거니까 일 쉴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얼마 될까요? 집 빼고 5천만 원 들어요. 네, 물론 뭐 내가 호화로운 호텔에서 결혼하겠다 더 들겠죠? 내가 스모 매직 하겠다 줄어들겠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매년 해외여행 가겠다 얼마 들까요? 1억 5천 정도. 자, 집 사는 거, 내가 서울 강북이나 신도시나 근교에 24평형 아파트 사겠다. 네임드 말고요, 유명한 거 말고 얼마 들까요? 최소한 9억은 들어요. 여러분들 같은 자녀들, 이 주말에 귀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강의 듣는 이분들 키우는데 얼마가 될까요? 한 4억 정도.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게 하고 싶다.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얼마냐? 자, 합치면 29억이에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목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응이 싸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모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예전에 모임장님이 한번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자기가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돈을 모으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면서 돈을 털고 여가도 털고 집 사고 자녀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있는가 한편, 내가 동시에 골고루 다른 것들을 복합적으로 쌓아 올려 나가듯이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전자는 세워저축, 투자는 가로저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달리로 받겠죠. 투자는 복리로 받아요. 그래서 달리로 받는 것보다, 달리 합계보다는 복리로 받는 게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테크를 왜 공부해야 되냐? 뭐가 달라지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부 정책만 이용해서 재테크를 한 건데 은행에다가 그냥 적금을 300만 원 했을 때 이자가 33만 원인 반면에 내가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했을 때는 487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정책만으로 연간 450만 원의 차이가 있다. 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통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뭐 4개의 통장이라는 유명한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조금 수정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거를 받는 그거 통장이랑 소비를 하는 소비 통장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비상금 통장도 만들어서 내가 소비가 모자라면 갖다 쓰고 소비했는데 남으면 넘겨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내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준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용돈을 다달이 드리는 게 아니고 목돈으로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20만 원 올라요. 그때의 기쁜 정도랑 월급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추석 때 250만 원이 딱 들어와요. 그때의 기쁨이랑 뭐가 더 클까요? 목돈으로 받는 게 커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고맙다 하는데 익숙해져요. 그냥 부모님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0만 원씩 주실 거면 그냥 쪼개가지고 뭐 설날 100만 원, 추석 때 100만 원, 만약에 330만 원씩 주실 거면 곱하기 12하면 360인데 거기다 40만 원 더해서 설날 200, 추석 때 200 목돈을 드리세요. 그러면 장문에 카톡이 와요. 명절마다. 내가 아들 잘 키워가지고 막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그리고 주위에 한 달에 2, 30씩 주는 자녀들 많거든요. 근데 명절 때 2, 300씩 주는 자녀가 없어요. 완전 자랑거리예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돈은 다달이 드리는 거 말고 목돈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비통장에다가는 신용카드를 연계해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월초 1월 1일 내가 1일자부터 만일자까지의 금액을 정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3일로 결제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맞춰져요. 13일 언저리로.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는 가계부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뱅크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때뿐이고 내가 많이 썼구나. 이게 다예요. 네, 예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장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결과적으로 소비만 잘 관리하면 돈이 모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뭐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값인데 연말정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소비 관리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라는 결론 장표예요. 제가 연말정산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그럼 결국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저축을 늘릴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고 제가 몇 가지 소비 꿀팁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매일 하는 소비. 내가 매일 하는 소비는 내가 지하철을 매일 탄다. 정기권 끊으세요. 싸요. 60번 타면 한 달에 최대 32,000원 이익이고요. 내가 맨날 아침에 무슨 뭐 먹는다. 선식을 먹고 무슨 뭐 풀무원 아줌마가 갖다 준다. 그냥 대량 구매하세요. 이것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화장품, 마스크팩 이런 것들. 화곡동에 도매시장에 가시면 이게 까치산역 근처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 화장품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도매가로 살 수 있어요.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마스크팩, 메디 이런 거 있잖아요. 단값이. 네. 내가 도매상이 아니어도 싸게 살 수 있어요. SK2 한 40% 세일해요. 네. 다녀보세요. 뭐 담배 너무 뻔하죠? 그냥 뭐
해외 갈 때 사달라고 하면 좋은데 해외 못 가니까요. 네. 운동도 뭐 같이 하면 싸다, 묶어서 하면 싸다라는 거 아실 거고, 외식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쿠폰 이용하면 할인해주니까 이런 거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영화나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프리코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카드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 발급하면 연극이나 뮤지컬들 저렴하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성분들의 가장 큰 지출은 의복비예요. 네,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줄일 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클로젯 쉐어라는 그런 서비스인데 보니까 금액이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8피스 되어 있을 때 한 달에 55,000원이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입고 싶은 거 8개 골라가지고 찍으면 계속 바꿔가지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복비가 20, 30, 40이 아니고 55,000원으로 픽스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의복비를 줄이는 방법 하나의 노하우가 될 거고요. 이거 좀 뻔한 얘기인데, 보건소가 예전에는 우리 인식에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는 낙후된 곳이라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굉장히 팬시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서울에 있는 보건소들이 다 깔끔해요. 근데 여기 가면 충치치료 1,000원이고요. 침치료 한 800원 하고요. 물리치료도 1,000원대예요. 되게 저렴하죠. 굳이 내가 뭐 침치료 받으려고 3만원, 물리치료 받으려고 7만원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짬짬이 소비를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제가 이자표를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가만히 듣다가 항상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것만. 근데 지금 물 건너갔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가요. 아무것도 못 가요. 네, 보지 마세요. 그리고 명품이라든지 전자기기,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박람회가 혜택이 되게 많아요. 박람회. 최근에도 뭐 VR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뭐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 그 유튜브 방송 촬영하는 기계 반값에 팔고, 그리고 뭐 펫페어 같은 데 가시면 사료도 반값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소비를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월세를 사는데 그냥 내가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는 대신에 그냥 월 30만원을 내고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스, 안마의자, 음식물 분쇄기, 커피머신을 방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그러면 내가 이제 100만원짜리 월세 살 바에 70만원짜리 살면서 이런 것들 들여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이사가다가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공유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이 섞여 있긴 한데 이렇게 소비에 대한 관리만 잘 하시면요, 1년 동안 한 32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한 달치 월급이죠? 네. 소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역 단위 확대. 요거는 작년 초, 재작년 말에 굉장히 핫했어요. 뭐야 이거? 잠시만요. 꽂아버렸네. 잠깐만 우리고요. 네. 지역 단위 확대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은. 네. 그래도 지금도 혜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연말정산 혜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연말정산 강의는 아니긴 한데,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신용카드 많이 쓰면 안 좋다는데,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라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내 월급의 4분의 1 정도는 신용카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4분의 1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인지 구분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로직은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4분의 1까지는 괜찮다. 세후 월급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빠르게 1부가 끝났습니다. 네, 2부로 넘어갈게요. 2부는 적립식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축과 투자는 다르다.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립식으로 내가 가만히 들어오는 월급, 소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은 적립식 투자를 먼저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립식 투자의 포인트는 단기, 중기, 장기로 다양한 금융기관에 있는 혜택들을 골고루 받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 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 적금만 했을 때보다는 네,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온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내가 금융기관에 가서 어떤 혜택을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은행은요,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가시면 우리나라가 원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15.4%를 떼요. 근데 1.4%만 과세하는 혜택이 있어요. 3천만 원까지.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증권사는 코스닥 벤처펀드, 코스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3천만 원까지 일단 10%를 공제해줘요. 네, 10% 수익 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이자랑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는 게 있고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투자조합보험제,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3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합치면 얼마냐? 549만 원이에요. 아까 소득이 얼마였죠? 320이었죠? 합치면 800돈 돼요. 네. 굉장히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에 단기, 중기, 장기, 전력, 중요한 공연 상품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또 상담을 하거나 막 강의를 하다 보면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어떤 회의론자들이 있냐? 어차피 물가가 올라서 의미 없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 튀는 그래프가 저희 그래프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비슷해졌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OECD 선진국가들 물가 상승률이고요. 보시면 뭐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해가지고 연평균으로 1.4%만 올랐어요. 10년 기준이면 13.86%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8% 성장했어요. 네, 성장이 정체됐죠.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몇 %인지 아세요? 마이너스예요. 0.1%를 목표로 하겠다고 저번 달에 발표했다가 못한다고 발표했어요.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한 30년 지났을 때 한 140% 정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40% 이상이 되는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어쨌든 재테크함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 이상에 대한 투자만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 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1시간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CMA 그리고 이제 외화적금, 이건 주식, 얘는 이제 DLB나 ELB 같은 파생, 얘는 배당주, 얘는 펀드, 얘는 비과세 전액, 얘는 토지 투자, 얘는 개발도상 투자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서 모든 걸 전부 다 흡수하고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준비하는 데만 며칠 걸렸을 거고 강의할 짜는 데만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을 거잖아요. 네.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저위험, 주위험, 공유업으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보다는 중기가, 중기보다는 장기가 승률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거에 대한 장표고요. 이렇게 또 2부가 끝났어요.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3부는 거치식 투자에 대한 부분이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참고로 뭐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상담 강의하고 상담하면서 실제로 고객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얼마의 목돈이 모이는지 알고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목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3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1억이 있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가 되게 포인트가 돼요. 정말 초년생분들은 제가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적금 얼마 하고 펀드 얼마 할까요? 이게 포인트라면 돈이 조금 모이시면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제가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결과적인 포인트는 뭐냐? 노동이 아니라 자본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야 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자, 배당, 사업소득, 월세소득 네. 이런 소득들이 꾸준히 나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1,000만 원 가지고도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1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주식을 물리시는 분도 계시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냐? 뭐 제가 초년생 강의다 보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5천이 없는데, 내가 3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잖아요. 여기 막 내가 여유자금 1억 있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은 투자처. 자, 3천, 5천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렴한 자본을 가지고 고수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사실 그 답은 경매라고 생각해요. 모임장님이 경매 모임하고 경매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진짜로 되게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경매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모임장님도 낙찰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되게 유능한 경매 전문가이신데 경매의 매력에 대해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여기 도봉구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 방 하나가 13평이거든요. 도봉구 어딘지 아시죠? 서울이에요. 얼마일까요, 오피스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북에 내가 집을 살려면 24평형 아파트를 살려면 9억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얼마일 것 같으세요? 2억 초반. 2억 초반, 3억. 재밌는 사실은 감정가는 1억 원이고요. 낙찰가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만 있으면 오피스텔 사실 수 있어요. 내 집만에 끝나는 1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경매가 매력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입찰 보증금 보이세요? 좀 작게? 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일단 얘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대출 다 땡길 수 있어요. 물론 뭐 100%가 안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금리 높은 데까지 땡기면 받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씨, 이거 넘겨버렸네요. 오늘 밤 다시 시작으로 해주세요. 오늘 밤 다시 시작. 보셨죠? 제주도 호텔인데 호텔 방 한 칸 얼마일까요? 호텔 예약하기만 바쁘고 어떤 데가 이쁜지 알아보기만 바쁘지 얼마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호텔 주인 되실 수 있어요. 방 하나지만 얼마일까요?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최근에 2,600만 원에 배당이 됐어요. 낙찰됐어요. 호텔 한 칸 2,600만 원이면 여러분 도끼처럼 플렉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집 없이 그냥 호텔에 사는 거예요. 생각보다 금액이 되게 작죠?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요. 근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라는 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면 좀 꺼림칙해해요. 에이 뭘 경매야, 그냥 사지. 그러면 2,600만 원짜리인데 1억 3천 주고 사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외제차. 번개같이네요. 딱 이 타이밍에. 자, BMW 320. 하늘도 차량을 보고 감동했는지. 얼마일까요? 경매로 하면 얼마일까요? 물론 13년식이라 조금 오래됐어요. 700만 원. 700만 원이면 낙찰받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차는 아니겠죠. 주행거리가 19만 킬로나 되는 거면 사실상 뭐 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도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몇 명이 들어갔는지. 14명이 들어갔어요. 14명이나 사격사고 달려든 거예요. 자, BMW, 아우디, 뭐 벤츠 저리 가라. 마세라티. 얼마 될까요? 1,000만 원이면 제가 사고 싶네요. 네. 마세라티 얼마 되냐면 5,500만 원짜리인데 3,500만 원에 낙찰됐어요. 물론 얘도 14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어쨌든 외제차나 스포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매의 매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받았어요. 3,500에. 저 같으면 어떡하겠냐? 저는 이거 팔 거예요. 얼마에 팔까요? 5천에 팔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제가 수익 500만 원 해가지고 2천에 팔면 되죠. 그러면 1,500에서 2천 남는 거예요. 네. 경매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받아서 판다. 내가 받아서 월세 수익 받는다. 네. 아까 이 오피스텔 이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별로 살고 싶진 않잖아요. 별로 살고 싶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월세 줘야죠. 네. 월세 한 30만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매에 대해 그냥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경매라는 게 부동산이나 동산, 뭐 건물이나 차량 같은 거를 끼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처분되는 과정이에요. 돈을 빌린다는 건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이게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뭐 물건 검색부터 해가지고 권리 분석, 답사, 입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2030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아파트나 주택 경매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실제로 사례가 이렇게 되는데 보면 요거는 2020년 자료고요. 요거는 2018년과 19년 자료예요. 근데 여기 낙찰률하고 낙찰가율이 무슨 얘기냐면 낙찰률은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낙찰이 돼가지고 누군가 받아난 그런 물건 수의 비율이에요. 반대로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에요. 보면 이런 거예요. 감정가가 1200인데 낙찰가가 760이면 63%잖아요. 요거를 낙찰가율이라고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서울에 있는 주택의 낙찰가율이 어때요? 95%, 97% 이래요. 취득세 얼마인지 아세요? 취득세가 1%에서 3% 사이인데요. 지금 세법 개정안 때문에 4%까지 올라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고, 네. 반면에 서울 법원에 있는 경매 낙찰이라고 낙찰가율은 이거는 사실 이제 주거 시설 비율보다는 상가, 오피스 이런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공장. 그래서 감정가 대비 주택은 3%에서 5%지만 상가나 토지는 15%에서 25%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월수도 늘어날 거고 자본도 증식하실 수가 있겠죠. 네. 뭐 자세한 구체적인 경매에 대한 스토리나 아니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모임장님이 4기 때 풀어나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매진말로 3부가 벌써 끝났어요. 네. 굉장히 심플하죠? 네. 매진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달라져요. 정책적인 혜택만 누려도 연간 450만 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10년 동안의 이자 5천만 원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20년, 30년으로 가면 4억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9억을 모아야 되는데 25억만 모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 컨설팅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을 거고 그 모임장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모임장님이랑 논의하에 뭐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 말고 이런 개발 컨설팅에 대한 부분 말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카카오톡에다가 EL 세무회계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가 나와요. 네, 거기다가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요. 제가 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쪽으로 전문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1시간밖에 배정을 안 받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해서 한 10분 남았거든요.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까요? 질의응답 좀 받아볼게요. 역시 명강의에는 질의응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비도 오고 이게 이제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닫아놔가지고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임 관련해서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 오늘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재테크 스터디가 3기 끝났잖아요. 오늘이 끝나는 날이어서 겸사겸사 이제 뒤풀이를 하게 됐는데 그거 3기 말고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뭐 모임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좀 뭐 앞으로 진행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사님한테 물어볼 거 지금 물어보셔도 되고 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강의가 추가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 스터디는 거의 마감이 됐거든요. 거의 한 두세 자리 정도만 남고 다 마감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스터디도 마감됐고 그래서 이제 그 외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는 저희가 초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데이 클래스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급하게 모시기도 했고 보통은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고 미리 녹차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고 하니까 좀 어떤 분야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은 최소한 한 3주 전 정도에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니까 다들 강사분들도 사실은 좀 재택으로 잡혀있는 분들도 좀 많고 못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뭐 모임 관련해서 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이 분위기 되게 무섭네요. 다들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럼 혹시 여기 3기 아니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많지는 않군요.
본인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왜냐면 저희가 7시 반부터 3기 행사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가지고 그래. 너무 일찍 끝내기가 좀 미안해. 그래도 1시간 때문에 좀 멀리서 오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없으시면 뭐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증여세 관련해서 주문인데 그냥 법대로 그만 그분한테 2억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내 그게 나지 뭐 다른 돈으로 받을지 부동산으로 받을지 정하셔야 돼요. 달라요. 돈으로 받는다. 돈으로 받으면 법대로 계산을 하면 3천만 원 증여세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2억 4,700까지는 그냥 부모님하고 금전재산 거래해서 계약서 써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식먹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긴 한데 대출 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목적 이자를 또 매달 내 아 그렇죠. 네.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데 많이 그냥 개인인데 아니면 요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걸 의무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다 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 내용에 포함 증여상수법이나 이런 강의 포함될 수 있겠지만 법인을 좀 활용을 하면은 사실은 한 10억까지는 편안하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되게 물론 회계사님도 되게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사실 한정된 공간이고 또 녹화가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사실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단지 경매를 좀 더 좋아하는 것 뿐이고요. 세무, 그다음 경매, 부동산, 청약도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다 관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거에 좀 더 투자를 할 뿐이지 저는 항상 경매가 제일 좋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도 싸게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 근처 부동산 가서 더 싸게 나온 매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매로 나온다든가 그리고 시세 자체가 감정가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경매는 모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냥 약간 시선을 넓히는 정도의 그런 걸로 지식으로 생각을 한다지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갑자기 미안해져가지고 1시간 강의인데 짧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더 풀어드리면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7월 말로 나왔고요. 엊그저께 이제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12월 초에 그 입법 예고 추가 거쳐가지고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내용 나온 것 중에 100%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금 없어요. 코인으로 몇억을 벌든 몇십억을 벌든 세금이 없어요. 근데 내년 10월부터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0월까지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회장이 코인 가지고 돈 불리기 하나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2023년부터는 손실하고 이익을 통산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금액은 추가로 빼줄 수 있게끔, 별돈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ISA 계좌가 들어보셨어요? 자, ISA 계좌가 뭐냐면 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 이게 사실상은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펀드라든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은행에서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은행에서 IS 계좌를 만들면 만능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개설을 하기 좀 유도를 했었어요. 혜택을 많이 주고. 근데 망했죠. 아무도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ISA 계좌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제한이 되게 컸어요. 대표적으로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식하려고 증권사 가던데 은행에서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주식이 안 된대요. 그랬는데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ISA 계좌에다가 주식까지 포함을 시켜줬어요. 네.
ISA 계좌가 되게 괜찮아졌어요. ISA 계좌는 2023년부터 통산되는 그 내용 있죠. 그게 지금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ISA 계좌 내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LG를 샀는데 삼성이 떨어지고 LG가 올라요. 합쳐가지고 퉁쳐가지고 계산해요. 세금 계산할 때. 저일가 선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SA 계좌 좀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미안했는데 약간 괜찮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마칠까요? 마치고 그럼 그 사진 하나만 찍을 건데 사진은 제가 최소한 2주 동안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만 하나. 네, 우리 그 젊은 부자들 그거 들어간 거 생각하고 날짜 같은 거 하나도 안 봐봤어요. 안 봤고 생각 때마다 한 번씩은 찍으려고 디자인비 10만 원 들여서 제작한 현수막.